있습니다. 세 사람 건데 옛날 아, 이거 그럼 오늘 처음 온 사람 이 없나 혹시? 오늘 처음 온 사람 없어요? 아, 이건 안 받았다. 이렇게 강좌 제목 것도 안 받았어. 아, 이거 좀 있겠네. 그럼 대충 이런 순서로 갈 겁니다. 아니요, 다 나머지 갖고 있잖아. 자, 오늘은 유교 이야기를 하겠다 그랬어요. 유교 유학이 대충 어떻게 들어와서 언제쯤 와서 어떤 역을 수행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역사에 기록된 것, 서로 보면 지금 남아있는 역사에 기록된 겁니다. 분명히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각각 역사 기록이 있었는데 현재 어쨌건 지금 한국 국민이 보는 그 가능성 한계 속에서는 없으니까 일본 왕립 도서관 지하실 어디인가 있을 거라고 믿어지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역사 기록으로 보는 한 고려 소수림왕 2년 372년에 태학이라고 하는 게 세워졌다. 태학을 세웠다 하는 기록, 그냥 아주 짤막한 거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넣고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교과서류의 역사책들은 한국 사회에서 유교가 들어온 게 이때가 시작이다. 이때부터 유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럽니다. 지난번에 내가 그냥 아주 짤막하게 끝머리에 비교적 전달이 덜 될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지금 그 제도권 속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포스티비즘이라고 하는 방법적 원리에 입각해서 공부건, 연구건, 발표건 약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뜻은 뭐냐? 쌓아간다는 뜻이고 플러스 적극적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실증주의라고 번역하는데 그 단어의 원래 의미로 보면은 이게 적극주의라고 하든지 더하기 관점이라고 하든지 그냥 그런 겁니다. 쌓아가는 것. 그러니까 배제하는 게 아니라 긍정되는 것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학문이나 무역이나 국제조약 일반에서 이 포지티비즘이라고 하는 건 아주 사실 악랄한 겁니다. 포지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 또는 해도 되는 것 그걸 하나하나 규정을 하고 거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을 어떠한 것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대표는 가장 전형적인 영역이 법입니다. 법이 포지티비즘 되어버리면 그건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시민이 해야 할 것 이런 걸 해라 라고 규정하기로 하면 사람의 행동이 몇만 가지가 되겠어요. 몇십만 가지가 될 텐데 그걸 어디다 다 규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명확합니다. 어떤 악독한 나라에서도 법만은 마이너스주의, 배제주의를 대원칙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금지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규정해 놓고 나머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해도 좋다 라고 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제 역사 기록은 물론 약간 다르긴 한데 약간 과거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 사태 진실에 관해서 지금 시점에서 눈에 보일 정도로 명확한 머티리얼 에비던스를 대라, 물적인 증거를 대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포지티비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진의 역사에 이걸 적용하지 않으면서 조선사에만 적용을 해왔거든요. 일본사는 대충 7세기 시작을 하는데 그 7세기 신화가 시작됩니다. 그걸 적용하기로 하면 일본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동물계 시기에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랜 철칙으로서의 관행, 행동의 법칙 같은 게 있는 것인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배제시켜 놓고 거기에서 과거를 새롭게 재구성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72년에 국립대학을 하나 설립했다 하는 요 기록이 이제 기록이 처음 나오니까 한국사에서 유교 유학에 남은 첫 기사다 이거야. 그래서 한국사에서 유교는 이때가 시작이다 라고 한다는 거거든. 그게 바로 포스티비즘이다 이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립대학에서 뭘 가르쳤냐? 시기별로 좀 많이 달라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효경과 논어입니다. 논어가 이제 가장 중심 텍스트인데 효경과 논어는 사실 비교가 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효경은 사실 한나라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어쨌건 과거 시대의 그 이념적 관념,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정자라고 하는 공자의 학문을 후세에 전한 가장 대표적인 제자죠. 십철이라고 하는 그 10대 제자 중에 막내가 정자입니다. 정삼이라는 사람이죠. 공자가 살았던 시절에는 정삼이가 십철 중에 서열이 맨 꼬랩입니다. 근데 공자 죽은 이후에 유교의 역사에서 그 뭐 사실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공자 학문을 후세에 퍼뜨린 공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정통 제자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서열이 안현, 자로, 자공, 대충, 자장, 자유, 자하 이런 식으로 순서가 매겨지는 것이고 정자는 맨 꼬리. 대학이라고 하는 경전을 정자가 썼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지금 효경이라고 하는 것도 공자와 정자의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가 약간 경서 형식으로 남아있는 공자의 사상 중에서 그것이 인류의 사상으로 남게 된 공적을 이룬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가장 많이 읽힌,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기관에서 커리큘럼으로 진행한 교과 과정 중에서 가장 중심이다. 학점이 말하자면 학점이 가장 많은 과목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말고 최소한 10몇 가지가 있어요. 예기, 주역, 시경, 서경, 이 경전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국의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맹자는 본격적인 경전에 사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학 중용은 아예 경전에 독립된 경전으로 명목이 전혀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여튼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경전들
거기다 이제 뒤로 가면, 시대가 뒤로 가면 문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당나라 시대까지 더 뒤에 가면, 당나라까지인데, 당나라 시기까지의 그 왜 한유 같은 사람 있잖아요. 퇴지, 한유. 이런 사람들의 문장, 명문장이죠. 엔솔로지. 그 명작품들까지를 그 교과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그건 시기가 물론 뒤로 가서입니다. 그 한유라는 사람이 8세기 사람인데 삼국시대 초기에 가르쳤을 수는 물론 없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 고구려백제 신라에서 교과 과정이 거의 다 비슷했던 것인데 그 커리큘럼에서 취급했던 텍스트들이 그 당시 동아시아의 학문, 사상, 영역에서 가장 고급한 것, 가장 세련된 것, 복잡하고 깊이가 있는 것,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논어 같은 건 그래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근데 얘기, 순추, 주역, 서경 같은 거는 지금 한국에서 뭐 중국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16억인가 14억 되는 인구 중에서 가장 고급 지성, 그러니까 진해 고전을 공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중국 고전의 전공자 교수들도 그걸 제대로 읽어내지 못합니다. 다 읽어내지는 못한다, 그런 이야기죠. 한국에서도 시경, 서경, 주역 같은 거를 제대로 읽어낼 사람들은 대체로 1000명 정도일 겁니다. 지금 그럼 그건 뭘로 의미하냐? 아무래도 4세기, 5세기 삼국시대와 20세기, 21세기 대한민국시대를 놓고 볼 때 다른 지역의 문화 요소, 고급 학문을 공부해서 가르치고 하는 작업에서 지금이 방법학, 기초, 여러 복합학문, 비교학문 이런 게 훨씬 발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조선 사람이 중국 고급 문화를 이해해서 가르친다고 할 때에 지금 사람이 이해하기가 훨씬 쉽겠지, 아무래도. 지금 지성이 상대적으로 더 고급할 거 아니냐고. 머리가 더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부하는 기본 바탕이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람들이 1882년에 한미 수교가 이루어졌는데 미국 문화 그렇게 깊이도 없는 거지만 그거의 기본 정신을 한국인들이 사실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내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시경, 서경, 주역 같은 건 지금도 이해하지 못할 요소가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매우 깊이가 있는 심오한 철대랄지 여러 이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가령 4세기 고구려에서, 신라에서 그걸 깨쳐서 후세기에 가르친다. 금방 기관을 하나 설립해서 가르친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20세기 사실 깊이가 별로 있는 거 아닙니다. 퍼스 듀이 같은 20세기 미국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이해해서 가르치는 게 역시 한국에 지금 100명 안 됩니다. 그 얄팍한 철학조차 너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이라고 부르는 수준의 학문을 이해해서 후진에게 집단적으로 가르칠 정도가 되려면은 여러 세대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건 인간 생활의 철칙입니다. 한 개인이 플라톤이나 예수나 공자나 이해하는 건 쉽다 이랬어요. 그러나 한 집단이 이걸 공유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생활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게 된 데는 수백 년의 세월이 걸렸고 사실 2000년이 걸린 겁니다. 그리스 때도 민주주의가 있었지만
인류사회의 공동 지적 자산 생활의 바탕이 되는 데 2000년은 넘어가려고. 병서 오경의 세계를 2세대 사람들에게 수백 명에게 가르치려면 몇백 년의 세월이 사전에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그걸 다 가르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몇백 명을 가르치는데 그럼 몇십 명이 있어야 합니다. 몇십 명이 동시에 그 고급한 학문 세계를 이해하도록 하려면은 그걸 가르치는 놈들이 몇 세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혼자 안다고 대학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충 4세기부터 이걸 다 가르쳤던 거거든. 그 고급한 텍스트들을 가르쳤다고. 그 가르치는 수십 명의 교수진이 확보되는 데에는 적어도 몇백 년의 세월이 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도입되고 공부하고 하는 시간은 372년이 아니고 BC 시대로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건 확실한 겁니다. 워트리즘이 아니라 인간 삶의 철칙이라는 상식에 기반할 때 BC 세계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372년에 대학 설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로 사기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걸 내가 지금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냐? 한국 사회에서 긍정적인 꼭대기 저 언저리에 올라가서까지도 고급한 단계에 올라 있었던 그 역사적 사실을 일본 애들이 최근 한 100년 전부터 해가지고 깎아내리고 해서 우리 역사에서 그걸 지워버린 겁니다. 그걸 살려내야 한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그 배경을 들여다보자면 이런 겁니다. 한국사가 단군조선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지금 우리가 확정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근데 중국 애들이 요가 대충 역시 BC 2350년 정도 됩니다. 당구보다 한 20, 30년 앞선 것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나 그걸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구려 건국이 대충 BC 3세기였다는 것은 그것도 확실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보다가 200년보다는 좀 더 먼저 지금 BC 37년인가 27년인가 아마 고구려 건국이 그렇게 됐을 텐데 그보다 한 200년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부여가 있었고 그 이전에 조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조선은 대충 청동기 형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권력의 중앙 집중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까지 올라가서 국가가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요다, 순이다, 그 춘추시대, 전국시대라고 하는 그 한 1000년 가까운 세월들, 그 시대에 한반도와 저 북쪽 대충 요하, 북쪽으로 송화강, 흑룡강까지 올라가는 그 지역까지 지금 한국사의 선행주체들의 활동 무대가 있었고 그것이 국가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이다. 이제 그게 물론 남아있는 몇 가지 역사책 중에 지금 학계 현재 그러니까 강단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단군조선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 뭐 천일신곤이 환단고기니 같은 건 말고도 조선시대 17세기에 정확한 유교 지성에 속하는 사람이 저술한 책도 있습니다. 교원사환이 청학집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도 일단 단군시대의 역사라고 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디까지 진실이냐 아니냐 하는 건 일단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냐 아닌 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채호가 발견했다고 하는 단교국사 같은 책에서는 그건 사실 아무래도 믿기가 좀 어려운 것이긴 한데 중국이 우가 다스릴 때 요순우 우가 중국의 거대한 토목공사를 할 때에 단군이 아들을 파견해가지고
도와줬다, 원조했다, 선진 기술을 제공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바다 밑으로 가는 배, 하늘 위를 나르는 탈 것, 뭐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아무래도 20세기의 신체화가 양피지 같은 것, 그것까지 구해서 뭐 새로 저수를 했을 거라고 난 짐작을 합니다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17세기 거는 보다 명확하게 예전 것이 분명한 형태의 기록이 있는 것이고, 하듯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 사회 초기 시기에서부터 조선사회 국가가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때부터 지금 이 고구려 신라 이때까지 중국에 병탄된 적, 지배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 또한 명확한 사실이다. 그럼 국가가 있었고, 적어도 7, 800년, 1000년의 역사가 있어 온 그 나라 또는 그 지역에서, 이건 뭐 크게 보면 부여, 고구려, 백제, 예, 맥, 하여튼 이런 것들 두루두루 포괄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선행 형태들. 거기에 나라가 있었는데, 나라라고 하는 건 분업이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고, 농사 짓는 놈, 뭐 기계 만드는 놈, 대장쟁이, 이런 놈 다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복잡한 사회 구성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 나름의 최소한의 그 시대에 맞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들이 학습되고 전수되고 계승되고 발전되는 그런 기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기제 중에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의사소통 수단 같은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기억하고 그것이 체계화되고 지식으로 형태를 갖추어 갖고 후세에게 계속 연결되도록 하는 그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의 전수 체계가 있었다 이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보다 복잡한 다른 건 있습니다만, 한국사의 초기에 한자, 한문과는 구분되는 뭐 또 고유 문자가 있었다. 그게 뭐 저 거제도에서 저 만주까지 남아 있는 게 현재 있다고는 합니다. 그걸 읽어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유의미하진 않은데, 하여튼 그게 지금 그 소소하게 어느 게 어디까지가 진실이냐 같은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령 이런 데서는 심지어 한문은 조선족이 만들어서 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주역도 한국에서 다 그래갖고 저수를 해서 중국 애들한테 수출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럽니다만, 지금 그런 게 어떤 쪽이 중요하냐, 이건 진실이냐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잡아먹힌 적이 없었다는 것이고, 고요하게 1000년의 세월 동안 국가 형태의 지식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372년에 태학이 설립되어서 이 고급한 학문 텍스트들이 다 수백 명에게 강의가 됐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적어도 몇백 년간의 교수 지인을 키울 정도의 몇백 년간의 학습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고, 고구려 예전에 부여 시기부터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 선대 상대로부터의 문화 교류, 학문 교류, 그걸 통해서 이쪽 저쪽이 서로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쟁으로 지배받은 게 아니거든. 전쟁으로 중국을 지배한 것도 아니고 지배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럼 짧게 봐도, 아니 적어도 지금 저것만 확실하잖아요. 이 버스비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얄팍한 미국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도 지금 100년이 걸렸고 아직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있다. 그 시대의 문화 습득 속도 같은 걸로 볼 때에 한국, 중국은 분명히 문화의 색깔이 달라요. 지금보다는 속도가 느렸을 거 아니야. 그럼 적어도 지금 1882년, 2105년 지금 얼마예요? 113년, 133년. 우리가 지금 2015년이죠. 하여간 지금 이걸로 보면 그렇고, 지금 1882년을 볼 때에도 133년 정도 걸렸는데, 하여튼 이보다는 오래 걸렸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200년, 300년은 걸렸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372년에 태학이 설립됐다라고 할 때에
대체로 100년대 정도에는 어느 정도 대학에서 가르칠 교우 수준 정도를 성장시킬 정도까지 학습이 계속되어 왔다는 걸 의미한다. 거기에서 포지티비즘은 엉터리다 하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천재적인 인간 집단이 있어갖고 대학을 설립하자마자 이 고급한 학문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플라톤 같은 아주 쉬운 것조차도 몇백 년이 걸렸고 듀이 같은 건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록은 뭐 기록이니까 그건 우리 시비할 게 없죠. 하여튼 기록으로 나타난 태학 설립 시기가 이때이다 하는 건 분명하다 이거야. 그런데 이때를 한국사에서 유교가 들어온 첫 시기다. 이때부터 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역사를 보는 눈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장 기정의 사실인 것처럼 인정하고 들어가는 국사책은 98%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 공부를 합니까? 지금 이름이 아무리 거창해도 그 별거 아닌 사람들입니다. 역사 공부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일을 하겠냐? 지금 하여간 이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 기록을 가지고 한국사에서 유교가 이때 시작됐다라고 보는 건 엉터리다. 이것만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상식을 거스르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건 엉터리다 하는 이야기. 여기서 이제 지금처럼 학과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도 여러 반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도 꼭 등급반이라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영역, 그러니까 공자 때도 어떻게 말하면 준 전공 같은 게 있었어요. 공자 자신이 제자들을 몇 무대기로 나눴거든. 정치 행정을 잘하는 놈, 돈벌이 경영을 잘하는 놈, 문학 문자 잘하는 놈, 이런 식으로 또 덕성, 내부 덕성 쌓는 데에 성실한 놈, 대충 4가지로 나눴었어요. 이때도 그 비슷한 등급도 아니고 순수히 전공 영역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후자에 가까운 그런 게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태학이 그 운영되는 데에서 거기에서 어떤 쪽이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꼭 부과됐던 게 논어와 효경입니다. 그럼 논어와 효경이 뭘 담아낸 텍스트이냐? 논어는 공자의 삶과 알물, 언어생활과 정치적인 실천까지를 두루 보여주는 책이긴 하죠. 매우 짧긴 한데 효경은 아주 명확하죠. 공자의 사상을 인이라고 할 때 인은 아주 짧게 한 단어로 번역을 해내자면 그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말로 완전히 등치가 되지는 않죠. 사랑이라는 말이 더 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요새 20대 30대가 이해하는 사랑 같은 거하고 공자의 사랑은 분명히 다른 것이고 공자의 인은 개인적인 덕목만이 아니라 이건 정치적인 중요한 실천 규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은 워낙 포괄적이고 그것도 이야기하려면 몇십 시간이 걸려야 할 테니까 일단 그거 보다가 논어가 읽은 사람, 읽는 학생들에게 주입한다, 내면화시키는 중심 덕목이 뭐냐 라고 할 때 공자 당시 직접 강의를 들은 사람조차도 다 이해했다고 할 수는 물론 없지만 하여튼 일단 대표적으로는 인이고 또 서인데요.
근데 이건 비교적 큰 이야기들이고, 그 중에 이제 논의 1장, 그건 사실은 공자의 제자의 말이긴 한데, 사람 됨이 인하다면 그런 사람은 비위냐 효제, 이 불효, 불효 갑자기 까먹었네. 불효? 아, 2호 범상자 미주유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덕이라고 하는 걸 최소한이라도 닦은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지 부모한테 불효하는 놈은 없다는 것이고, 덕을 그러니까 아주 높은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쌓기 시작한 놈 정도가 돼도 그 임금에게, 즉 요새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나라, 국가, 사회라는 뜻입니다. 국가, 사회에 해가 되는,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좋아하는 놈은 없다. 근데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행동 규범 중에서 인이라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어린애들조차도 일단 몸으로 익힐 수 있는 덕, 그것이 이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는 이것 좀 사실 이 효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육아적으로 보면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뿌리, 나의 삶을, 나의 생을 있게 해준 존재이니까 부모를 따르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위해주고 보살피고 하는 건 자연스럽다 라고 일단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릴 때 뭐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한테 먼저 인사한다, 또 마당 물 뿌리고 청소한다, 손님 오면 맞아드린다, 가령 이게 이제 행동 가르침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것에 녹아있고 그거에 바탕이 되는 덕으로 가장 기초되는 게 효거든요. 이 효만 제대로 해도 한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이 효를 주제로 해서 만들어져서 지금 경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 그게 이제 효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조상에게 잘 하는 것, 그것이 넓어지면 결국 나라를 위하는 게 되거든. 왜냐? 이 당시 이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작은 다이나믹으로 볼 때는 종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 삶에서 그냥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많이 남아있습니다. 종가라고 하는 제도가 지금 있잖아. 그게 큰아들에서 큰아들로 내려가는 것. 그게 제대로 생산이 안 됐으면 양자를 들여서라도 어쨌건 집안의 임금이라고 하는 걸 꼭 내세운다고. 이 종손이라는 건 집안의 임금이라는 걸 뜻합니다. 큰아들에서 큰아들로 내려가는 것. 그게 육아의 일통정신인데, 그 일통정신의 가장 대표적인 제1차적인 사례가 바로 종법입니다. 근데 이 종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 1세대, 2세대 이렇게 쭉 끊임없이 세대를 이어지는데, 하나에서 항상 제사를 지낼 때 제주는 딱 한 사람이거든. 수백 명이 절을 함께 하더라도 제주는 딱 한 사람입니다. 나라의 임금이 하나고 집안에는 종손이 하나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 이것이 결국 뿌리라는 거죠. 뿌리 또는 요거 있을 수도 있고, 세암, 하여튼 원천이라는 말입니다. 원천. 이게 조상이 원천인데, 물론 이제 고려 조선 시대에 오면 달라지지만, 그리고 고구려 신라도 사실은 중국하고 다르긴 합니다만, 중국의 육아의 기본 정신은 뭐냐? 임금이 천자가 한 마리가 있으면 그 밑에 큰아들로 내려가는 것이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차하급으로 계급에 하나씩 내려가는 겁니다. 지방 임금이나 그냥 일반 관리, 배국으로 내려가거나, 한 4대 정도 내려가면 일반 그냥 사로 내려갑니다.
이건 평민은 아닌데 지배 계급이지만 직함이 없는 것.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평민은 민이 90%가 넘지만 4 이상의 사람들은 올라가면 결국은 간접적으로는, 적어도 정신적으로는 맨 꼭대기 시조, 임금, 천자에게로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맨 꼭대기 하레비 천자를 섬기는 것하고 집안에서 종손으로 조상을 섬기는 것하고 기본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그 효라는 게 그런 거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건 결국 임금에게 충성한다, 나라에 헌신한다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기를 조금 일단 떠나서 지금 고구려 백제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시기에 매이지 않고 다시 효라는 거에 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아까 이중적이다 이랬어요. 두 가지 방향이 있거든. 유가는요, 대체로 한 4세기 정도부터 가면은 이 도가와 많이 서로가 이렇게 습합이 돼가지고 서로의 정신이 뒤섞여서 엉겨서 구분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유가는 인문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자연에서 주어진 상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인간은 도덕성이라고 하는, 윤리라고 하는 보다 주체적인 다른 동물, 식물, 자연계의 다른 사물과는 달리 주체적인 실천의 측면이 있다. 그것이 유교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게 인문정신. 그러니까 인문정신은 지금 다른 것, 맥락에 따라서 그 뜻이 물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기계적 탐구, 과학, 냉랭한 과학과는 달리 인간의 가치와 뿌리와 삶의 가치 이런 거를 다루는 것 할 때 그때 인문이라는 거하고 이건 뜻이 또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저절로 그러함. 자연이라는 건 원래 형용사입니다. 네이처. 영어의 네이처는 명사지만 이 한문 단어 자연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저절로 그러함이라는 뜻입니다. 절로 그러함. 또는 저 혼자 그러함. 내버려 둬도라든지 그냥 저절로라든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부추김을 받아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라는 뜻과 내 속에서도 내가 어떤 의지 작동을 하고 사고를 하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라는 뜻이 같이 있는 게 자연입니다. 근데 이제 유가가 가령 왕이지 같은 사람, 도연명 같은 사람, 이게 크게 보면 결국 유가적 지성이거든. 그리고 뭐 더 뒤로 가면 가령 아까 가령 한유 같은 사람, 뭐 되게 이황 같은 사람 다 비슷한데 뒤에 가면은 이거 도가적인 유유자적함이랄지 자연과 어울림이랄지 아웅다웅하는 먼지와 소음의 세상을 벗어나서 이기고 지고 하는 정치적인 갈등 대립을 벗어나서 그냥 낚시하고 바둑 두고 술 마시고 가야금 듣고 하는 그 삶을 즐기는 것 해서 도가적인 정신과 통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러한데 그거는 사실은 3세기, 4세기, 5세기 이후에 보다 넓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건 중국의 정치 상황과 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일단 생략하되 정치, 문화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 유가는 도가와 다른 거예요. 도가가 그냥 저절로 그러함이라는 자연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발동해서 발동해서 그 의지의 측면을 죽이고 저절로 그러한 쪽을 향해 가야 한다. 그게 이제 노장이거든. 근데 공명은 그게 아니라 불처럼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걸 이겨내야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겨낸다. 자연과 대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효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먼저 그 배경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유가 정신에는 효는 자연입니다. 자연의 일부 분명히이기도 하죠. 애들이 그 어미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나, 요새 왜
요새 선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만 뭐 자는 모습이 왜 천사와 같습니까? 뭐 맛있게 먹는 모습이 뭐 음악처럼 들립니까? 당신의 이름이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그 엄마라고 하는 건 다 그렇잖아요. 그 아기의 편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아기 아무도 모를 때도 어쨌든 무섭거나 심지어 무서운 아버지 우리 집에 지금 내 집에서는 이 F2가 나한테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가령 이제 외손자인데 그 외할머니 무슨 어쩌다가 보면 그러니까 아기를 놓고 볼 때 저 엄마 아버지 뭐 외할머니 뭐 친할머니 하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지 보면 이렇게 지 마음대로요. 그 딱 하나 나한테 대해서만은 내가 움찔합니다. 내가 고분고분 나의 이름은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점에서는 좀 인문적인 자연적이 아니라 하여튼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무서운 사람의 집단 구중을 듣거나 하여튼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위험에 직면하거나 할 때도 엄마 날 지켜줘 이거든. 저 엄마가 나한테 꼼짝을 못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야단 맞는 놈이 저 엄마한테 간다고 그게 해결이 돼? 그렇게 자연이기도 한 겁니다. 어머니 품으로 간다는 건 자연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기 땐 그러하지만 해제지도 해제 그러니까 배실배실 웃고 이렇게 품에 안기고 하는 걸 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기 때는 엄마 아버지한테 가는 게 자연인데 근데 그런 F1을 이미 낳아버린 어른 세대가 되면 달라집니다. 엄마는 쓰나미나 큰 화재나 화산의 엄습 속에서도 아기를 끌어안고 어쨌건 던지거나 끌어안거나 어쨌건 살리는데 그러나 아기가 또는 30대 딸, 아들, 며느리, 사위가 그 부모들을 끌어안아서 살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게 뭘로 의미하느냐? 시기에 따라, 그 생애 주기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엄마랑 특수한 관계와 또 그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시기 속에서는 그러한데, 일반적으로 20이 넘어갔을 때, 그 아들, 딸이 부모를 보호하고 부모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 이건 생각하기가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건 자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효는 근데 우리의 효는 그런 거 많잖아요. 전설에 보면은 그 많죠.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 산신령이 뭐 부모 병 낫게 해주고 하는데 그게 효를 시험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네 엄마의 병을 진짜 낫게 하려면 네 자식을 삶아 먹여라. 가령 그랬답니다. 그 자식을 삶아 먹였는데 보니까 밤에 자식이 엄마하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산신령이 그 효심을 시험해서 산삼을 그 자식으로 변장시켜서 보냈다. 이제 하여튼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그런 효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극기의 사례이지. 그러니까 타고난 나 자신의 원래의 속성, 인격성, 그걸 극복해낸 결과이지 자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효도는 부모에 대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안기는 아기 때하고 달리 늙은 엄마 아버지를 보살피고 끌어안고 보호하고 하는 그런 수준의 효라고 하는 것은 극기이지 자연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효를 인을 실천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자연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오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사실은 아닌 겁니다. 누구나 가령 5만원, 10만원 생겼다. 그 용돈을 자식한테 주지 부모한테 주나? 자식을 위하는 건 자연이지만 부모를 위하는 건 자연이 아니라고. 그 점에서 육아의 덕성 개념은
자연이라기보다는 인간 자연의 경향성을 극복해 나가는 지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다 이거야. 효를 자연이라고 보는 건 약간 틀린 겁니다. 근데 그런 효를 끊임없이 강조했다는 거죠. 지금 태학에서 가르친 게 논어와 효경인데, 이제 논어는 훨씬 복잡하죠. 근데 인이, 그 중에 이제 포괄적으로 말하는 인이고, 뭐, 공, 관, 신, 민, 공자가 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바꾸는 것, 바꿔서 표현하는 것, 또는 다른 말로 지원하거나 보조로 데리고 오는 개념들이 아주 많죠. 아니, 뭐, 지, 인, 용 같은 것도 있는 것이고, 또, 예의, 염치 같은 것도 있는 것이고, 이런 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공자 자신이 인의 가장 근사한 개념으로 직접 이야기한 거는 딱 두 번인데, 논어에 서입니다. 서라고 하는 건 뭐냐? 같다는 뜻이죠. 마음에서 같다는 것인데, 마음에서 같다고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다고 여기는 마음, 또는 같다고 여기는 의식에서 나오는 행동, 삶의 방식, 그런 게 서입니다. 그게 뭐가 그럼 같으냐? 나와 남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보통 기라고 하고, 또는 아자를 쓰거나 기자를 쓰고, 남들은 사람 인자를 씁니다. 이것도 뭐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 라고 하는 정신, 그것이 인에 가장 가까운 겁니다.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 꽤 많은 점에서 욕구의 세계에서는 다 이기적이잖아요. 먹는 게, 먹고 싶은 게 있다, 내가 먼저 먹지. 물론 그때는 이제 먹는 것 정도에서는 부모한테 먼저 갖다 주는 게 좀 있긴 있지. 그러나 사실은 먹고 싶은 걸 억누르고 엄마한테 갖다 주는 거지, 진짜 지가 먹고 싶지 않고 엄마한테 갖다 주는 그런 놈이 있나? 그래서 공자는 나 자신을 이겨내서 예로 돌아가야 한다, 극기봉예가 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행위 표준은 나 자신 속에 들어있는 배타적인 어떤 경향성, 나를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 그거를 이겨내는 것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노노정신이 워낙 복잡하고 많으니까 그걸 일일이 다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가령 공관, 신민세, 인의 중심, 뭐 대표적으로 3개, 4개를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한 것들이 많은데, 가령 수준을 낮추는 것, 남들에 대해서 좀 포용성 있게 대하는 것, 시인, 말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해놓고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는 결코 없어야 한다, 그 시인. 이거 이제 반사례가 요새 지금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장난감 아저씨, 동글동글 굴러가는 장난감, 완구. 시인, 민은 이게 빠르다는 이야기인데, 행정 조치에서 문제가 생길 때 널리 퍼지지 않게, 화재 같은 게 많이 번지지 않게 제때 처리하는 것, 그것이 민입니다. 해란 거는 물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남들한테 편하게 해주고 풍족하게 해주는 것, 그게 희입니다. 지금 이게 다 뭐 수십 가지가 있는 것인데, 그거에 일단 공통적으로 말하자면 공자의 인이란 지배자가 가져야 할 종목을 말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 민과 또 동료,
인간들 모두에게 행해야 할, 행동으로 베풀어야 할 것, 그리고 그 행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마음의 자기 단련, 그걸 두루두루 인 또는 덕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공자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지금 우리 맥락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역사에서는 중요한 게 현재 아닐 수도 있는데, 공자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노래의 첫째 글자에서 마지막 글자까지 공자가 한 모든 학문, 행동, 교육 행동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민을 직접 상대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공자가 직접 말한 대상은 언제나 사 이상의 지배계급이지 군자이지, 군자의 반대는 소인입니다. 소인 또는 민인데, 이 민에게 직접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이제 노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많은데, 뭐 계급 계층을 가리지 않고 제자를 삼았다, 웃기는 소리. 공자의 직접 제자적인 민은 한 마리도 없어요. 그건 그 시대 제도에서 불가능했습니다. 공자가 꼭 편nhập 했다 아니라가 아니고, 그 당시 민이 공자의 제자로 들어간 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걸 혼동하면 안 된다. 공자는 계급 이런 점에서 의식이 아주 철저했던 사람. 여기서는 일단 이야기를 혹시 다른 데서 나올지 모릅니다. 좀 있으면 또다시 나와야 되겠네. 지금 이 모든 게 다 가장 조그마한 데서부터 천자에 이르기까지 지배계급에 속한 군자 성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행동의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거, 그것만은 꼭 유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뭡니까? 그 길게 이야기했는데, 논어와 효경이 태학에서 가르친 텍스트 중에 가장 학점이 높은 거, 가장 큰 거였다. 비중 큰 거. 지금 시경, 서경, 주역 같은 것도 가르쳤지만 그건 사실 그 생활에서의 효용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서경과 주역은 워낙 문장부터 특이해서 지금 중문학 전공자들도 제대로 이해하는 놈이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 1000명 정도일 거라고 내가 그랬죠. 1000명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가르쳤다. 왜 그렇게 되냐? 역시 이제 다시 먼저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약간 실질적으로 중복이 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는 청동기 시대부터 있어 왔던 조선, 예, 맥, 부여, 대충 부여도 한 서너 개 있잖아요. 북부여, 동부여, 남부여,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쭉쭉 갈라졌다가 합쳐졌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 고구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청동기형 국가에서부터 철기형의 중앙 집권성이 매우 강한 권력의 침투력, 일반 민의 일상적 삶을 지배해내는 힘이 강력해진 철기시대로 이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이전 시대의 왕계, 왕세계, 혈통을 극복해내서 새로운 것으로 세워진 것이기도 하지만, 중국사와 달리 한국사에서는 그 반드시 무너뜨려서가 아니라 그걸 개성한 측면도 있습니다. 부여를 개성한 게 고구려고, 고구려의 한 지파로 된 게 백제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물론 고려, 다시 뒤에 조선은 다릅니다만, 백제까지는 크게 단군계, 이게 쭉 그냥 지파로 형성되는 후계 체제입니다. 하여간 그런 청동기 이후의 권력이 승계되어서 발전해 온 것인데, 여전히 임금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고구려는 형제 계승도 많이 됩니다. 신라도 임금이 세 시족이 왔다 갔다 합니다. 50대 이후에 임금에게서도 박씨가 다시 나타나기도 해요. 그게 그만큼 김씨가 전일적으로 지배한 게 아닙니다. 백제는 부여계가 이제 부여씨가 그대로 쭉 원조 때부터 그냥 그대로 혈통이 바뀐 적은 없지만, 근데 이 세 나라가 같은 거 뭐냐? 부여나 그 전에 고려, 조선과 같은 거 뭐냐? 그걸 우리가 부족이라고 말해도 좋고, 뭐 시족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개념이 작아지지만, 과거 청동기 시대까지 올라가는
그 과거적 정치 권력의 지속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 부족회의와 신라의 6촌장의 후계 또 다른 형태인 그 지방 세력 또는 차하급 세력들의 합의체, 화백, 백제도가 비슷한 게 있었다고. 이름 내가 까먹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공통적으로 국왕이 있었지만 임금이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전제왕조가 아닙니다. 이게 중국과 조선사가 다른 거예요. 16세기, 15세기, 대충 한 18세기까지 명나라는 17세기에 이미 망해버렸지만 17세기 초에 망해버렸어요. 근데 명나라와 조선, 송나라와 고려가 다른 게 뭐냐? 그 시대 지구상에 존재했던 나라 중에 가장 모범적인 두 나라입니다. 고려조선, 송관명. 그런데 그 문화 통치였다는 점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였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물론 무력이나 문화력도 가장 높았습니다. 유럽 다 합쳐봤자 중국 못 따라가요. 이 한국인, 중국인들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부당하게 자기 비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럽 역사 2000년 동안 별거 아니었습니다.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동아시아가 앞서가게 된 것이지 그 이전에 앞선 적이 없어요. 무력조차도 앞선 적이 없어. 도자기, 인쇄, 글 뭐든지 앞선 게 없다고. 아니 그거에 관해서 역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걸 혼동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의 책으로 내가 기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국인들이 공통적으로 병에 걸리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말시키면 거의 여기 대부분에 아마 예외가 없을 겁니다. 병 현상이 뭐냐? 1인칭에 관해서 비하하는 겁니다. 특히 저희라고 하는 걸 많이 써. 요새 미친 새끼들이 저희 나라라고까지 해요. 지금 일단 말로는 수긍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말시키면 저희 나라라고 말하게 돼 있어. 내가 병이 든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그게 중국, 일본, 미국 애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킨 거예요. 음모입니다. 크게 보면. 그리고 한국 국가 내에서는 교육부라고 하는 국가 제도가 그 병을 퍼뜨리는 제1 공신이고 원흉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없어져야 합니다. 약간 저희라는 말을 남발하는 이상한 병에 걸려 있어요. 21세기에 들어와서 이게 훨씬 심해졌습니다. 10대, 20대들만 그러더니 요새는 50대, 60대까지 그래요.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물리친다. 잘못된 걸로 옮겨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거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어떻게 집단에 저희라는 게 있어. 충북대 철학과 출신 애들은 내 앞에서 저희과라고 하면 혼납니다. 충북대 학생 전체를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철학과 학생들, 인문대 학생들은 어쨌건 내가 그럼 강력하게 이것만은 말하죠. 나 유초하가 실질적으로 포함되는 집단을 저희라고 하지 마라. 나는 저희란 것 속에 결코 들어가지 않는다. 왜 나를 저희 속에 집어넣냐? 철학과이건 인문대건 집안이건 나는 저희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내가 저란 말을 아마 거의 쓴 적이 없을 거예요. 나라고 하는데 나나 저까지는 좋아. 저는 쓸 수가 있는 거지만 저희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그런 식으로 비하하면 안 된다. 하여간 다시 이제 갑니다. 이 저는 써도 되잖아. 저는 되지. 저라는 거는 돼도. 근데 아니 그거는 별도로 그 한 두어 시간 이야기하면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을 정말 깔끔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길게 걸리기 때문에 유초화가 들어있는 저희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로 일단 추격하는 겁니다. 근데 근데 이거를 통해서 지금 보다시피 반쯤은 극기의 양식, 행위 양식인 효를 강조한다. 누구나 자신 속에 갖고 있는 배타적인 욕구 충족의 성향을 지우고 남들 일반이나 임금이나 부모에서 시작하는 게 이제 효지만
그걸 효뿐만이 아니라 남들을 넓혀가는 게 인이거든. 그거를 크게 가르치는 게 언어이고, 좁게 부모에게 잘해라, 조상에게 잘해라를 가르치는 게 효경입니다. 이건 말고 이제 시경, 서역, 서경, 주역, 춘추, 문선 이런 거 가르치는 거는 훨씬 더 고급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립대학의 기본적인 커리큘럼입니다. 그럼 이걸 가르쳐갖고, 그럼 여기서 배운 놈들 어디다 썼냐? 행정관료로 썼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고사회 맥락에서는 정치적인 지위 상향 이동의 통로가 됐던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 태학에서부터 조선시대의 성경문까지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게 뭐냐? 조선시대 가면 좀 더 엄격하지만, 지금 우리 보통 국립대학생 이렇게 말하잖아? 이 당시 국립대학생은 다 봉급받은 사람들입니다. 관리요, 관리. 생원진사에 합격한 놈만 성경관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고구려 때는 물론 다릅니다. 고구려 때는 보다 넓게 입학을 다 시켰는데, 결과적으로만 성적 순에 따라서, 학업 성적에 따라, 특징에 따라서 관리를 임용을 했다, 이거. 다르긴 한데, 하여튼 조선시대는 관료라고. 이미 엘리트 관료로 출세할 만큼 기본적으로 기약이 돼 있는 놈들에게 보다 능력 있는 관료로 자라도록 하려고 성균관에 입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냥 학생 아닙니다. 그것도 혼동하면 안 돼요. 그 지금 서울대생 같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뭐 서울대 많이 아니지만, 아주 가장 가까운 게 이제 서울대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다 뭐 몇백만 원씩이라도 돈을 내고 다니는데, 근데 그때 학생들은 지금도 몇백만 원 정도씩은 받은 관료들입니다. 약간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엘리트를 기르는, 그러니까 2세 배양 기관이었다, 일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나온 놈이 어디까지 올라갔냐? 이게 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당시 지금 내가 한번 8번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동기형 국가의 정치 관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말까지, 고려는 달라집니다만, 고려는 한국 사회에서 아주 또렷하게 시대가 갈라지는 중요한 변화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발전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달리 말해서 신라까지는 고대라고 불러야 하고, 신라의 후기, 그러니까 7세기 정도 가면은 그때는 이미 중세로 들어갔다고 말해야 됩니다. 후고구려, 후백제, 진나라, 그러니까 대진, 태봉 이런 것이 생겨나는 시대는 이미 중세로 들어간 겁니다. 뭐냐? 혈통의 지배가 끝난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크스의 보편사라고 하는 게 틀이 잘못됐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죠. 한국사, 중국사의 시기 변화가 보다 모델에 가까운 것이고, 유럽사는 인류사 전체를 통괄해서 설명할 수 있는 틀이 안 된다, 이랬습니다. 한국사가 그 점에서는 가장 모범적입니다. 일단 설명을 더 요구하지 말고 일단 그렇게 외워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기준이, 축이 혈통이 지배하는 시대가 동양적 고대다, 그냥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혈통 지배라고 하는 게 일단 대원칙으로 있는데, 이 혈통 지배가 중국하고 또 달라서, 중국은 하여튼 명나라나 송나라가 황제가 정권을 가졌어요. 근데 고려건 조선은 특히 입헌국가였기 때문에 임금이 마음대로 한 경우가 없습니다. 연산군 같은 아주 특이한 경우 말고는. 임금보다 송시열이가 훨씬 힘이 더 셌어요. 이성계보다 정도전이가 힘이 더 셌다고. 문종, 단종 이런 것보다 누구야? 이 방언이가 더 셌던 것이고, 이제 선조 때는 유성룡이 더 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야간 임금이 마음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효종보다는 송시열이가 더 셌어요. 하여튼 그건 그런데, 야간 크게 볼 때
혈통 지배였다. 그리고 혈통이 공동 혈통이지 단독 혈통. 그러니까 왕족 시족의 배타적인 지배가 아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복합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혈통 지배이다. 한 부족 한 시족이 다스린 전제 왕권이 아니었다. 이것이 삼국시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럼 유교가 어떤 일을 했냐? 여기서 배워놓은 놈들은 다 가르쳤어요. 아니, 다 들어갔습니다. 막리직은 임금이건 무슨 하급관리건 심지어 평민 출신조차도 태학에 들어간 애들이 있습니다. 이제 평민들 왜 조선시대는 향교라고 하는 일반인들이 다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었잖아. 고려 조선에는 향교라는 게 있었고 그 이전에 올라가면 고구려는 경당이라고 불리는 또 작은 동네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데에서 자질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놈은 태학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민 출신 재상이 있을 수 있고 사실상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그 점도 우리 역사에 사실 매우 빼어난 점인데 비교적 옛날 시대까지 올라가서도 평민 출신 재상이 있다고. 아주 배타적인 혈통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이 그만큼 정치적 상향 이동의 중요한 통로였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교육이가 아니라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들이 올라갔는데, 근데 사실은 요새식으로 말하면 이제 요새 또 직급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고등고시 요거 합격하면 대체로 이제 첫 직장이 군수였잖아. 요새는 군수 못 올라갑니다. 전국의 군이 아마 한 200여 개 될 거야. 300개 안 되죠. 그러니까 230 몇 개. 그럼 그 군수는 대충 4급인가 3급인가? 군수? 네. 하여튼 일단 합격하면 5급으로 합격하는데 요새는 5급짜리가 군수가 될 수가 없어. 옛날에 숫자가 적었고 그만큼 엘리트였기 때문에 군수로 바로 보임이 됐는데 요새는 아무리 낮아도 4급은 돼야 군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4급, 3급 정도가 될 텐데 그만큼 이제 희소 가치가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질이 떨어지고 이랬지. 근데 하여간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말하면 대충 이놈들이 여기서 성적이 우수한 놈들은 공무원 보임이 되는데 대체로 지금으로 보면 한 7급 정도라고 보면 돼. 9급, 7급 정도로 보임이 되는 것이고 그 당시 전국적으로 역시 관리가 몇백 명 안 됐어요. 신라시대 같은 게 이거 직책까지 그대로 지금 역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람표로 나와 있다. 삼국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세계라는 게 지금 아마 몇십만 명, 100만 명까지 가나? 몇십만 명 정도 아마 될 텐데 이거는 1000명이 안 됐을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위에 거는 진짜 몇 만이 안 되잖아. 지금도 그 장관급은 우리 그 장관이 희한한 나라입니다. 미국보다가 장관이 대한민국이 더 많아요. 미국 연방 장관이 10명 지금 되나? 이제 많아서 10명 되나? 한국은 20명이 넘어져. 장관급 인사야 뭐 몇천 명으로 가는데 장관, 그냥 중앙보직 장관이 20개가 넘는다고. 요 조그만 나라가. 근데 국회의원은 사실 뭐 이런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뭐 좀 다른데 국회의원은 사실은 더 많아져야. 근데 요것들이 올라가는 건 대체로 지금 9급 내지 7급 정도로 보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평민이 아니라 평민 출신인 놈조차도 여기서 공부 제대로 했다라고 졸업 서티피케이트를 제대로 받으면 노동 안 하고 농사 안 짓고 봉급 받아 먹고 사는 상층 이동을 한다고. 이건 엄청난 혜택 아니에요? 지금 시대도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컸겠어요. 그 차이라는 게. 그러니까 9급이라고 하는 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그런데 이제 한계가 뭐냐? 여기서 올라간 놈들. 그건 기껏해야 5급, 지금으로 따지면 아무리 올라가도 4급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3급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현직 그 구체적인 보임 직책으로 볼 때는 군수보다 올라간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청과장 그거보다 결코 더 올라갈 수가 없어. 실무의 이 팀장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게 왜 그러냐? 혈통시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놈은 거기서 끝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멍청한 놈도 일단 그 부족 회의에 참석자 집안의 주요 자식들, 그러니까 신라 같으면 진골의 자식들, 집안들, 이런 놈들은 무능력해도 가령 뭐 3급, 2급으로 올라간다고, 정책 결정기관직을 가져간다고. 근데 학문으로 올라간 놈은 아무리 올라가도 그 실무팀장에서 끝났다. 그것이 이 유학의 한계입니다. 이제 지금 이야기를 왜 하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유학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빼어난 한문 교육기관 이 태동고전연구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보다 지구상에서 그보다 더 고급한 기관은 없어요. 지금 중국 애들도 거기 요새 견학을 계속 오는데, 태동고전연구소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은 국립고전번역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민족문화추진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두 개가 한문교육기관의 대표적인데, 그 중국 애들도 하여튼 그 진해가 못 따라간다라고 인정합니다. 어쨌건 지금 최고급 수준의 한학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이 시대 사람들이 배운 건 더 고급이었다고 지금. 지금 시대는 뭐 물리학, 정치학 다양한 학문 전공을 한 놈들이 한학을 하니까 좀 다른데, 이 시대는 이게 전체였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한 깊이 있는 학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게 기껏 4급 공무원에서 끝났다 이거. 그만큼 혈통이 지배하는 시대였다. 그러니까 유교 유학으로 아무리 엘리트로 올라가도 실무자 이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책 결정 참여의 급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런 것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간과하면. 달리 말하면 뭐냐, 이 시대 유교는 정치적 지위가 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말해서 의인화를 할 때 유교라는 교육 내용이나 그 무슨 기관 제도나 학문이나가 삼국시대 나라를 지배한 게 아닙니다. 삼국시대를 지배했던 것은 혈통이고, 단군의 막연한 그림자 같은 혈통이고, 벽거세의 핏줄이고, 고주몽의 핏줄이지 유가가 아니라고. 지금 이게 우수하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커지고 복잡할수록 혈통이 지배하면 안 되죠, 물론. 지금 한국이 이렇게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넓은 의미에서의 클랜 지배거든. 부패, 부정이 끊임없는 연쇄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누구 같은 새끼가 총리를 하잖아, 지금. 피모 같은 게 대통령을 하잖아. 그러니 지금 이 나라가 후진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클랜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탈리아가 마피아 같은 애들이나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국가 경영에서 그런 엉기절기 모인 그 관계처인으로 엮어져 갖고 그 고리를 형성할 수가 있어.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 한국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그것이 훌륭하다 아니라가 아니고, 유교 유학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고급한 깊이 있는 포괄적인 그런 학문이고 사상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단군, 전설, 무슨 신화, 귀신세계, 그걸 섬겼던 그 이전 시대의 사상에 비하면 불교나 유교는 훨씬 고급한 학문이고 사상이었다고. 근데 그거하고 그 고급한 유교와 불교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스렸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 그 고급한 사상인 유교와 불교는 하급 실무급에 그냥 머물러 있었지 고급으로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고급은 정책 결정은 언제나 혈통이 한 겁니다. 혈통이. 그러니까 그걸 지금으로 갖다 놓으면 껍데기가,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껍데기가 지배하고, 능력 있는 지성들이, 양심들이 하급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였다 이럴 수 있지. 그러나 그 시대가 지금 1500년 전이야. 1600년 전이야. 1600년 전 지구상 어떤 나라에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만큼 합리적인 권력 운영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혈통지배가 그냥 자연입니다. 그 시대의 혈통지배를 벗어나서 유가적인 관료사회가 됐으라 그걸 주장하는 건 웃기는 소리야. 지금이 아니라고. 하여튼 그 점에서 어쨌건 그 당시로 볼 때 유가적 관료 지배가 이루어졌다면 훨씬 더 큰 나라가 아니 더 강력한 나라가 됐겠죠. 근데 그거하고 주체적 문제는 다른 겁니다. 바깥에서 들어온 학문 사상 체계인 유가, 유교에 홀라당 혼을 뺏겨갖고 거기다 다 복속하고 자 왕권으로 해체하자 유가 국가 만들자 라고 갔던 게 아니다 이거야. 그만큼 고구려 신라는 주체성을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상의 급으로 수준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할 수 있지만 부엌 귀신, 통식한 귀신, 하늘 귀신, 해 귀신 다 이렇게 두루두루 있는 호랑이도 신으로 섬기고 하는 그런 저급한 사상일 수 있으나 그것으로 천여 년 국가를 유지해왔고 번성해왔고 번식해왔습니다. 중국에 먹히지 않고 그런 주체성이 살아있었던 시기이고 중국이나 인도를 원적으로 하는 불교나 유교의 고유 사상이 완전히 해소해버리는 그런 문화 변이가 있었던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뭐냐? 고구려와 신라는 문화적인 주체성, 자기 주관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질적으로 우수했다는 건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대 사상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문세월 따라 달라집니다. 아마 이게 지금 몇 시간이죠? 1시간 반 정도 지났지 않았나? 지금 몇 시요? 제가 20분 하셨습니다. 그럼 대충 따로 한 10분 쉬었다가 합시다.